죽은 남편이 딸 결혼식에 나타났어요.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깊게 팬 주름 생기를 잃은 눈,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 오늘은 내 딸 서아린의 결혼식 날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잠시 멈췄다. 입술 위에 번지는 연한 분홍색이 이상하게도 25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다. 내 결혼식 날. 그날 어머니가 건네주셨던 진주 귀걸이를 서랍에서 꺼냈다. 이건 내가 정말 소중한 날에만 하렴. 그 말을 떠올리며 귀에 걸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것을 딸에게 넘겨줄 예정이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문 너머로 들려온 할인의 밝은 목소리에 나는 급히 표정을 정리했다. 응, 금방 갈게. 문을 열자 웨딩드레스를 입기 전에 할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행복해서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잃는 기분 때문일까? 호텔 웨딩홀은 화려했다. 하얀 꽃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꿈속 같았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단순히 하이힐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나는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왜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 여기 계시면 제가 인사드릴게요. 사위가 될 박준영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난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복도 끝 작은 테라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였다. 지연아. 그 목소리.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심장이 멎은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10년 전 장례식까지 치른 내 남편. 한도윤이었다. 도윤 씨?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정장, 빛나는 시계, 그리고 낯선 여유. 많이 놀랐지. 그 말에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당신 죽었잖아. 단호하게 말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떨구더니 말했다. 설명할게. 설명? 웃음이 나왔다. 아니, 비웃음이었다. 10년 동안 죽은 척한 걸 설명으로 끝낼 수 있어? 그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다가왔다. 여기서 말하긴 좀 그래. 잠깐만. 손대지 마. 나는 그의 손을 피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스친 생각 하나. 이 사람 어떻게 할인 결혼식을 알고 있지? 할인이 아버지로서 한 번은 보고 싶었어. 그 말에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아버지? 나는 낮게 웃었다. 당신이? 그때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어머니, 곧 시작합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상황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때 도윤이 재빨리 명함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다. 오늘 밤 라운지에서 기다릴게. 그리고는 돌아섰다. 나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손에 쥐어진 종이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도윤글로벌 회장 한도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왔다. 결혼식이 시작됐다. 할인이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다. 웃었다. 축하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계속 반복됐다. 테라스. 그리고 죽은 남자의 얼굴. 피로연이 끝나고 나는 객실로 돌아왔다.
가방 속 명함을 꺼냈다. 다시 봐도 믿기지 않았다. 왜 지금이야?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10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혼자였다. 병원 근무, 야간 아르바이트, 빚 육아. 그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라운지는 조용했다. 그리고 창가 구석. 그가 앉아 있었다. 마치 처음 만났던 날처럼.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 앞에 섰다. 설명해. 짧게 말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 나 죽으려고 했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그날 나 죽으려고 했어. 그의 말이 공기를 가르듯 떨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보험금 때문이었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빚이 너무 많았어. 감당이 안 됐어. 매일 집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고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너랑 할인이 얼굴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를 버렸어? 아니야. 그가 급하게 고개를 들었다.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야.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살린다고?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10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차를 몰고 강으로 갔어. 진짜로 끝내려고 했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멈췄어.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심장이 멎었어.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시골 병원이었어. 나는 눈을 좁혔다. 그리고 기억상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 이름도 가족도. 그걸 믿으라고? 내 말은 차갑게 떨어졌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봤다. 병원 진단서. 발행일은 정확히 10년 전. 진단 내용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장마비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손이 멈췄다. 이건 조작 같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래. 기억상실이었다 치자. 고개를 들었다. 그럼 그 이유는? 그의 눈이 흔들렸다. 기억 돌아왔잖아. 이번에는 그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맞아. 몇 달 후에 다 돌아왔어. 그럼 왜 안 왔어?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번엔 2장이었다. 하나는 보험 서류, 다른 하나는 사망 확인서. 나는 숨을 삼켰다. 이게 뭐야? 내가 죽은 걸로 처리된 서류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겁게 깔려 있었다. 당시 병원에서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고 사고 차량이 발견되면서 실종 상태에서 사망 처리로 넘어갔어. 나는 서류를 뒤집었다. 내 이름, 그리고 할인의 이름, 보험금 수령자.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노려봤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 왜? 그의 눈이 나를 피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보험금 전부 반환해야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 돈 없었으면 너희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돈으로 빚을 정리했고 할인의 학비를 냈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10년을 숨었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빼놓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몇 년만이라고 생각했어. 몇 년?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가려고 했어. 나는 피식 웃었다. 그게 10년이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그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나왔다. 민석이 기억하지? 나는 눈을 깜빡였다. 왜 그 이름이 나와?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 친구만은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다. 민석? 가끔 집에 와서 할인 학비를 도와주고 선물도 챙겨주던 사람. 설마.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부탁했어. 순간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다. 그럼 그 돈, 내 돈이야.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직접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보낸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예상 못한 반전이었다. 10년 동안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멀리서 계속 보고 있었다. 도와주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실이 더 화가 났다. 웃기지 마. 나는 낮게 말했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럴 거면 왜 돌아왔어? 그 질문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인이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못 참겠더라.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다음 말이 들렸다. 버질로드를 혼자 걷게 하고 싶지 않았어.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다. 하지만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말했다. 이미 늦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근데 하나 더 있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일부러 죽은 걸로 처리되게 놔둔 거야. 순간 모든 게 멈췄다. 뭐? 그의 눈이 나를 똑바로 향했다. 기억 돌아온 뒤에 선택했어. 공기가 얼어붙었다. 돌아가지 않기로. 심장이 쾅 하고 떨어졌다.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낮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다. 이건 사고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그가 우리를 떠난 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 그를 내려다봤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눈이 흔들렸다. 지연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말을 끊었다. 처음에는 불쌍했어. 절망했고 무너졌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를 똑바로 봤다. 당신은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한 거야.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반박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옥에서 살았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없는 동안.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할인이 밤마다 아빠 찾았어. 왜 안 오냐고, 왜 전화도 안 하냐고. 목이 잠겼지만 계속 말했다. 나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빠는 우리를 지키다가 떠났다고 했어. 내 말에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근데 사실은 뭐였어? 한 걸음 다가갔다.
도망이었잖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걸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너무 오래. 그래서 이제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나는 물었다. 가족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웃었다. 이번에는 확실한 비웃음이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다. 기회만 준다면. 기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미 10년 전에 썼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돌아서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할인이한테 말할 거야? 발걸음이 멈췄다. 잠시 침묵.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당연하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은 아니야. 나는 덧붙였다. 결혼식 망치고 싶진 않으니까. 그는 안도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언제? 내가 정할 거야.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기다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대로 라운지를 나왔다. 객실로 돌아오자마자 다리가 풀렸다. 침대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아니, 복잡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무너진 느낌. 10년 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은 기분이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툭! 바닥에 떨어진 건 아까 그 서류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멈췄다. 이거, 손이 떨렸다. 아까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부분. 서류 하단, 작게 찍힌 도장과 서명, 담당자 이름.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박준영?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할인의 남편. 내 사위의 이름이었다. 말도 안 돼. 숨이 가빠졌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왜? 어떻게? 그때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 결혼식 전 준영이 나를 보며 했던 말.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때는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다. 전화 연결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내 어머니. 차분한 목소리. 나는 숨을 삼켰다. 준영아. 잠시 침묵. 그리고 물었다. 너 알고 있었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심장이 더 세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나는 잘라 말했다. 병원 서류.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거기 내 이름 있어. 이번에는 완전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조금 무거워진. 언제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정됐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금.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휴대폰을 쥐었다. 설명해. 짧게 말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분 제가 찾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다. 뭐라고? 10년 전 실종 사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제가 조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왜? 내 질문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떨어졌다. 할인이 아버지니까요. 세상이 조용해졌다. 이제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다. 그분 제가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영아,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집으로. 잠시 침묵.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식은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박준영이 서 있었다. 평소와 똑같이 단정한 모습. 하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들어와. 짧게 말했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거실에 앉자마자 나는 바로 물었다. 처음부터 다 말해.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할인이 기억하시죠?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당연한 소리를. 어릴 때요. 그의 말에 숨이 멈췄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계속 같은 얘기했던 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빠는 죽은 게 아니라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기억 안 나세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매년 제삿날마다 울면서 말했어요. 머릿속에 장면이 떠올랐다. 작은 할인이 제사상 앞에서 울던 모습. 아빠 여기 없어. 아빠 살아있어. 나는 그때마다 그 아이를 꼭 안고 말했다. 아빠는 멀리 갔어.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아니, 그땐 진짜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준영이 말을 이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조사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니까.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좁혔다. 어떤. 그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쳤다. 사망 처리 기록입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공식적으로는 실종 후 사망. 그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근데 시신이 없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뭐? 차만 발견됐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다. 그럼 확인 없이 사망 처리된 겁니다. 그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다. 나는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이 병원. 그가 다시 짚었다. 이곳에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처음부터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찾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떻게?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민석 씨를 통해서요. 그 이름에 다시 심장이 뛰었다. 그 사람이 연결고리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요. 순간 숨이 멎었다. 뭐? 할인이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그의 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노려봤다. 그래서 숨겼어? 네. 그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결혼식까지. 순간 화가 치밀었다.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숨겨?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할인이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나는 말을 멈췄다. 결혼 전부터 계속 그의 눈이 흔들렸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나를 버린 거냐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선택이 틀렸다고만 말할 수 없었다. 너무 복잡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엄마, 할인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준영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정적. 그리고 할인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리로 떨어졌다.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집어들었다. 몇 초, 아주 짧은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거 뭐야?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다가갔다. 할인아, 이거 뭐냐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이미 젖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천천히 말했다. 아빠야.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완전히 무너졌다. 살아있어. 정적?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다. 거짓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녀가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말도 안 돼. 눈물이 떨어졌다. 그럼 그동안 뭐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 뭐야? 나는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들었다. 오지 마. 그 한마디에 발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준영에게 향했다. 오빠. 조용하지만 무너진 목소리. 알고 있었어?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둘 다 알고 있었네.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나만 몰랐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네. 그녀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영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디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오기로 했어.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언제? 곧.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할인의 눈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앞에 한도윤이 서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할인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10년 전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 아빠. 그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할인아. 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마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왔어? 차갑게, 너무 차갑게.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할인아, 나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의 말이 그를 멈춰 세웠다. 내 인생에 오지 말라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날부터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해왔던 것이다. 넌 죽었어.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내 안에서 도윤의 손이 떨렸다. 그게 나였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단호했다. 그 사람은 나 버리지 않았어. 그 말에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뭐?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리는 눈물을 닦았다. 내 아빠는 나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 아니야.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도윤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였다. 하리나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준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리나. 그녀가 돌아봤다. 그만해. 짧았지만 단단한 말. 아니.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다시 도윤을 봤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녀의 눈이 떨렸다. 그날 왜 안 돌아왔어? 정적? 그 질문 하나에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무서웠어. 하린의 눈이 흔들렸다. 너희가 나 없이 더 잘 살고 있을까봐. 나는 숨이 멎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내가 돌아가면 다시 망칠까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도망쳤어. 정직했다. 비겁하지만 숨기지 않은 답.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진짜 최악이다.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다. 차라리 죽은 게 나았어. 그 말에 도윤이 그대로 주저앉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한 발 나갔다. 하지만 멈췄다. 이건 내가 끼어들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다. 하리는 한참을 울지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래도 모두가 그녀를 봤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 완전히 미워하고 싶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살아있다니까 그게 안 돼.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짜증나게. 그녀는 웃었다. 울면서 진짜 짜증나.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하린이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에 그의 몸이 멈췄다. 시간 줄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10년 있었잖아. 그녀가 눈을 닦았다. 이번엔 내가 줄게. 도윤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근데 그녀의 눈이 단단해졌다. 쉽진 않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린 채 알아. 그리고 처음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닿지는 않았다. 그 거리 10년의 거리였다. 그날 밤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문득 테이블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넘겼다. 그때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뭐지? 서류 맨 뒤 작게 첨부된 메모. 나는 눈을 좁혔다. 그리고 읽었다. 보험금 지급 보류 요청 기록. 심장이 멈췄다. 보류? 다시 읽었다. 분명히 적혀 있었다. 지급 직전 제3자 요청으로 일시 보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나는 돌아봤다. 도윤이었다. 나야. 순간 숨이 멎었다. 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보험금 바로 안 나오게 막았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그의 대답은 짧았다. 확인하려고.
뭘? 그는 나를 똑바로 봤다. 내가 없어도 너희가 버틸 수 있는지. 순간 심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뭐라고? 그의 눈이 흔들렸다. 끝까지 돌아갈지 말지 고민했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시험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왔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완전히 다른 감정.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가. 그가 고개를 들었다. 지연아, 나는 지금 당장 나가. 이번에는 확실했다. 그는 한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 창밖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밤이 흐르고 있었다. 10년 전 나는 남편을 잃었다. 그리고 오늘 그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예전의 그는 아니었다. 가족은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을 다시 살아야겠다. 도망친 남편 10년 후 돌아왔다면 용서한다. BS 절대 못한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혼하고 3개월 뒤 은행에서 온 전화 한 통. 그날 저는 제가 3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떠났는데 남겨진 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라고요. 저는 올해 59 김도연입니다. 32년 동안 한 회사만 다녔습니다. 요즘 세상에 흔치 않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고 아파서 쉰 날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었죠. 부엌으로 나가 조용히 커피를 내립니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일부러 소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마시고 시계를 봅니다. 6시, 늘 같은 시간입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기 전 한 번쯤 뒤를 돌아봅니다. 거실은 조용하고 방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아내, 이서윤, 다녀오세요.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신혼이니까,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아침 9시는 돼야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이해였고, 그 다음은 무관심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집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역할을 나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역할 안에서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싱크대는 말끔했고 식탁 위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TV를 보고 씻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저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궁금해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변화는 아내가 40을 넘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꽃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분위기가 달라 보였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일주일 뒤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야?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꽃꽂이 배우고 있어. 문화센터. 한 달에 15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저걸 왜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의 일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그리고 여행. 아내는 친구들과 제주도를 간다고 했습니다. 4박 5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5일 동안 저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바다가 보이는 카페, 그리고 아내의 웃는 얼굴.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그 이후로도 여행은 계속됐습니다. 강릉, 전주, 부산. 저는 여전히 회사에 있었고 아내는 어딘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50대가 되면서 그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전시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 갤러리, 주말마다 외출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말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전시 정말 좋았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거슬렸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그 질문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야근하면서 끊임없이.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공평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불공평이라는 감정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게 될 줄은요.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완전히 깨진 건 그날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회사에서 마지막 통장을 받았습니다. 8,200만 원. 32년의 시간, 32년의 아침, 32년의 출근이 그 숫자 하나로 끝났습니다. 통장을 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이상하게 힘이 풀렸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대출 8천만 원. 딸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남는 돈이 없다. 아니, 부족하다.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질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 친구들이랑 카페. 늦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방금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꼈는데 아내는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 몇 개, 그걸 꺼내다 말고 다시 넣었습니다. 배는 고팠는데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날 라면 맛이 이상하게 쓰게 느껴졌습니다. 밤 8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 손에는 쇼핑백,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퇴직금 받았어요.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출 갚으면 거의 없어요. 그래요. 보증금까지 나가면 마이너스예요. 알아요. 그 한마디, 그게 불을 붙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버티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한가해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내는 TV를 보던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처럼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합시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한 얼굴. 왜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 보면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너무 여유로워요. 불공평해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쌓여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깔끔하게 끝나는구나. 다음 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청구 포기,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2025년 3월 14일 우리는 구청에 갔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대기실에서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32년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됐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중 아내가 말했습니다. 먼저 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내는 타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은행입니다.
예전 부인분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첫 장, 등기부등본, 서울 강남, 서초, 용산, 성남, 수원, 5개, 소유주, 이서윤. 이게 뭐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결혼 당시 증여받으신 자산입니다. 1993년, 우리가 결혼한 해에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 임대계약서, 월세, 합계, 월 1,500만 원.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뒤집혔습니다. 늦잠, 여행, 문화센터, 전시회, 전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봉투를 덮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숫자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월 1,500만 원.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적금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명의요? 직원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윤.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가입일이 2010년입니다. 15년 전. 그때 저는 회사에서 승진하던 시기였습니다. 직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자동이체로 납입되어 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5년이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원금 1억 8천, 이자 포함 약 2억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넣은 거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부인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남편분 노후 대비용으로 만드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100만 원씩 저를 위해 저도 모르게 그걸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준 생활비는요? 직원이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쪽입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매달 200만 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 그리고 출금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32년, 단순 계산으로도 7억이 넘는 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도.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늦잠,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여유였습니다. 여행,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문화센터, 허영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물이 넘쳤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뭐였지? 32년 동안 나는 뭘 보고 살았던 걸까?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던 모습, 꽃을 꽂던 모습, 전시를 다녀와서 눈을 반짝이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미워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비어있는 화장대, 사라진 컵, 없어진 쿠션, 모든 게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아내가 자주 가던 곳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부부들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지우지 못했더라고요. 전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지금 와서 뭐라고 하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몰랐다고? 32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어딘가에서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이제 같은 삶은 아닌 두 사람. 그날 밤 혼자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32년 동안 조용히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까지 지켜주면서 그리고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은 떠난 뒤에야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 마음이 조금은 무거우실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몰랐을까? 그런데요, 조금만 솔직해져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늦게 일어나면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웃고 다니면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여유 있어 보이면 쉽게 산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몇 장면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 남자는 아내를 32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정말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혹시 말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하고 고마움을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이해하려 하기보다 판단부터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연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사람이라도 떠오른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잘 지내.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중에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남자의 선택 이해되시나요? 아내의 행동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시선이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은 사라진 뒤가 아니라 지금 알아봐야 합니다.